저는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까지 나온 정책 중에서 가장 최악의 정책이다. 최악의 정책이요? 네. 네,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 두 번째 편입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그 전반적인 2022년에 좀 시장 전망을 해봤다면 두 번째 편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월세 시장의 안정 국면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임대차법 시행한 지도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이 임대차법이 먼저 이 궁극적으로 전세 시장의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나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연구원님께서는? 도움이 안 됐죠. 단기적으로 보면. 근데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라는 부분들이 그냥 1년, 2년만 놓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짧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시장이 계속 상승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선순환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이 안정이 되면 신규 계약건이 더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임대차 3법의 첫 스타트가 2020년 7월 말에 첫 시행이 됐었는데, 왜 하필 그때 시행을 했으며, 사실 입주 물량이 이제 줄어드는 시기였거든요. 그때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된 다음에 제도에 대한 부분을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행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들이 굉장히 큰데, 2년 단위의 임대차 계약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4년까지 보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만 이게 시행 과정에서 워낙 급격하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유발이 됐고요. 그래서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안착이 되고 난다면 임차인들의 뭔가 주거 이전에서의 뭔가 안정감 부분들을 좀 줄 수 있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하는데, 다만 제도가 안착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신규 공급 물량이 굉장히 원활하게 공급되는 시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양질의 임대주택들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어야 이 임대차 3법들이 적재적소에서 원활하게 작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안착이 되면은 지금은 상상할 수가 좀 없는데, 신규 계약건이 갱신 계약건보다 낮은 금액의 뭐 전세도 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보시나요? 침체기를 우리가 경험을 안 하고 임대차 3법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부작용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네. 그렇죠. 근데 시장이 하락기에 돌입을 하게 되면 기존 계약이 더 비싸지는 효과들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계약이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락하는 그런 국면들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시점에서도 과연 임대차 3법이 나쁜 영향을 줄 거냐 하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라는 부분들을 볼 때 반드시 한쪽 국면만 볼 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시행을 했을 때 하락기도 경험을 한 다음에 평가를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운영이 된 다음에 뭔가 개선점을 찾으면 그때 이제 제도 개선을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부작용들이 유발이 되니까 이제 막 태동했던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된 제도를 계속 이제 개선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보인다는 거죠. 양정수 선생님은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락기도 경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나온 정책 중에서 가장 최악의 정책이다. 최악의 정책이요? 네. 저는 세입자도 집주인도 둘 다 너무 힘들게 하는 정책이다. 그 누구도 누구에게도 네, 환영받지 못한. 그죠, 환영받지 네. 못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정말 이제 도입이 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계약한 사람들은 상관은 없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2년에 이제 거의 이제 집을 다시 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집값을 전세값을 올려준다거나 혹은 내몰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종부세까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감과 내 집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임대료를 책정하지 못하는 부담감과 이런 어떤 둘 다 행복하지 않은
불행하게 만드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침체기를 경험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또 침체기를 겪어서 그 기존보다도 새 전세가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역전세난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봤을 때 장기적으로에도 단기적으로 볼 때도 세입자도 집주인도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이지 않을까. 사실 이런 분쟁들이요. 그 과연 어떤 정책을 통해서 구조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이 되거든요. 그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기 어려운 정책이지 않을까. 이 전월세 시장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일편과 다르게 조금 엇갈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2019년 6월에 임대차법이 도입돼서 그때 시행이 되고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이게 계속 제도 도입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승기 국면이다 보니까 이게 전세가 보면은 뭐 한 단지에 내서도 뭐 이중 가격, 삼중 가격 이런 가격 왜곡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전세 시장을 좀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좀 대단히 또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이 데이터 자체가 좀 왜곡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전세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전세금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전세 매물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 빚어졌는데 최근에는 좀 어떠한 상황이라고 좀 정확히 보는 게 맞을까요? 이 전월세 시장을?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부터 평가를 해보면 임대차 3법을 도입하고 1년 한 6개월여 혹은 2년여가 지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전국적으로 혹은 서울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한 25%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세값이. 그리고 수도권이 한 27%, 그리고 5대 광역시가 한 20%, 지방 광역시가 한 18% 올랐는데 엄청난 상승 아닌가요? 1년 반인데. 이걸 이제 어떤 거랑 비교해 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가 2017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임대차 3법이 도입된 2020년 7월 말까지 한 3년여 그 기간 동안의 상승폭이 한 11% 정도 됩니다. 정권 초기에 3년 정도는 11%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도입한 이후에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 사이에 20% 정도가 뛰었으니까 이 임차인들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개별 단지로 가면 뭐 수억 원 정도의 편차가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러한 그 경향들의 어떤 변화 조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아직은 뭐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입주 물량은 사실 올해보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더 적어질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임차인들에게 전가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조세 전가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집주인들의 거주 기간들이 또 강화가 되잖아요. 실거주 여건이 막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게 되면 사실 그 단지에서는 사실 의무 거주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전월세 물량도 원활하게 공급되기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여기 이제 전세 물건이 또 월세화되는 경향들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원하는 만큼 시장에 계속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량도 적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조합원 물량과 의무 거주 기간 고려하면 예전보다 적어진 물량에서 전월세 물량이 나오는 비중은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임대차 3법과 관련돼서 사실 2022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계약건으로 전환되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게 또 시장을 굉장히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로 작동하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게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 과연 전세 시장을 안정화했느냐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두 분께서는 뭐 조금은 다른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게 이제 2022년 6월 되면 2년을 도래하게 되는데 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물건이 이제 신규 계약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현상들이 전세가 상승세에 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 전세가 상승세가 그러한 요인으로 좀 꺾일까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시장이 지금 이중 가격, 삼중 가격 혹은 다중 가격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이제 갱신할 때는 5% 상한제를 받았으니까 2년 뒤에 신규 계약으로 전환될 때
그러면 낮아진 가격 수준의 수렴을 할지 높아진 가격에 수렴을 할지를 판단해 보면 뭐 명확하게 시장은 높아진 가격, 시장 시세라고 부르는 부분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부분은 과거랑 달리 입주하는 신규 단지가 이 기간에 대한 압박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규 계약건이니까 싸다가 아니고 입주하면서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임대하는 게 아니고 4년을 임대할지 모른다는 기간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계약건조차도 시세대로 맞추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수요자의 선호도 새롭게 입주하는 단지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입주 단지조차도 주변 시세 수준 혹은 주변 시세보다 좀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경향들을 보이니까 예전만큼 입주장이라는 그런 효과들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전월세 시장은 안정되기가 요원합니다. 네, 안 꺾인다라는 전망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옛날에 그 헬리오시티나 이제 뭐 강동에 뭐 완전 입주 물량 폭탄이었을 때는 막 전세가가 엄청나게 낮게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좀 그러한 현상을 좀 보기가 어려운. 그냥 옛날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개로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로 이제 필요로 하는 그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 그동안 올리지 못한 것들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계약갱신 요건 사용 여부 확인을 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21년 6월 기준으로 하면 그 갱신 계약의 63.4%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실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이제 수요자들이 전세 세입자들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다른 데가 가격이 이미 급등한 네, 그 영향이 컸겠죠 아무래도. 움직일 그래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계속 사는 걸 원하는 분들도 많고. 네, 그죠? 근데 반면에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4년 동안 내가 올리지 못한 가격을 한 번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평균 가격으로 따진다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서울 중위 전세값 기준으로 보면은 5억 5천만 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2020년에는 4억 3천만 원 정도였고, 그리고 2018년까지도 이제 감안을 해서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4년치, 즉 평균으로 봤을 때 2억 이상인 거고, 일부 단지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가 입주 물량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외적으로 보면은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입주 물량까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의 어떤 시장에 우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2022년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화되기 어렵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일단 커지다 보니까 조세 전가 현상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임대차 계약의 한 40%가 월세 낀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40%가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월세의 가속화 이런 타이틀로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월세 시장 분위기는 뭐 짧게 두 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통계에서도 보면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월세가 낀 임대차 계약 비율이 2017년에가 30.4%였고 2018년에는 26.8%, 2019년에는 27.1%였는데 2020년에는 32.9% 그리고 2021년에는 39.2%로 껑충 뛰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그 월세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또 월세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반면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종부세라든가 보유에 대한 부담감과 여러 가지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뭐 이자의 부담감 이런 부분들을 월세로 전가하는 그런 영향도 있겠죠. 좀 반전세 이런 거래로.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임차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대출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전세를 찾는 수요자들이 좀 늘어나고, 앞으로도 이렇게 월세 거래 비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이유가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 거래가 늘면서 전세
전세 매물이 상당히 줄었다. 앞으로도 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기 때문에 당장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가속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세 번째는 전세값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이제 또 사례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전세 대출이 또 이제 2022년부터는 또 강화가 되잖아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전세 대출 받기 어렵다 보니까 반전세라든가 이렇게 찾는 수요자가 또 늘어날 것이고, 그 마지막으로 또 이제 보유에 대한 부담감을 또 이제 집주인 그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그 또 전가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때 월세 비중은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양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보유세 부담 부분이 늘어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세 부분을 원활하게 전가할 수 있는 월세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수익률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래 임차할 때 이제 거래 비중을 보면 지금 현재 한 6대 4 정도 구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5대 5 혹은 4대 6 수준까지 변화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를 하잖아요. 대출 규제 하는데 지금 전세와 관련된 부분도 대출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 자체가 월세화를 불러와요. 왜 그러냐면 고가 전세를 규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고가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까지만 전세금을 받고 나머지는 월세화할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전세금 자체도 분할 상환을 지금 유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세 사는 것 자체가 월세 사는 것보다 더 주거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갚았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는 그 부분은 있습니다만, 매달 내야 되는 상환금이 늘어날 거라면 차라리 월세 살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든 임대인이든 다 월세가 늘어나는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임대차 시장에서 이 월세 가속화대해서는 두 분이 좀 공통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희가 그 현재 여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도 최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많이 뭐 100만 가구 뭐 이렇게 250만 호 주택 공급 중에서 막 100만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최근에 뭐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장기 안심주택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방안 정책들을 내놨는데, 이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임대 전세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전세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공임대가 좀 전월세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이제 공공임대 물량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워낙 들어오려는 수요층들은 많은데 공급량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지금 현재 임대차 물건의 한 8% 비중만 정부 물량입니다. 그걸 한 장기적으로 한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 이 공공임대 물량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주변 시세의 한 10%, 20% 낮은 가격 수준에서 20년, 30년 가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시세 안정에 도움이 되긴 됩니다. 문제는 이게 물량 확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통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뭐 재원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부지 확보 과정에서 사실 이 서울 쪽에서는 이 부지 확보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기부 체납을 좀 받으면서 이 물량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로 막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물량 확보에는 지금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가 없게 나타나는 건데, 길게 봐서는 계속 물량을 확보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조건부 가정을 달고 좀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10% 수준에 이르는 그 물량을 언제까지 확보할 수 있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특정 지역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정부가 최근에 뭐 민간 임대 사업자 혜택도 뭐 많이 축소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서민 주거 복지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전월세 시장을 좀 안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소장님은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반대적인 의견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 지금의 수준에 있어서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든 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공급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그 최근에 임대 아파트가 되게 곽광을 받고 있어요. 경쟁률이 민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뛰어넘을 정도로 되게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공공 임대가 아니라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들이 대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그 경쟁률에 있어서 미달되는 단지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사실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인기 지역들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전세 수요자들이다. 특히 그런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직장과의 거리의 문제도 있고 또 편의시설 여러 가지 용량들을 다 고려해서 전세집을 구한단 말이죠. 근데 공공임대가 대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비인기 지역 지하철역과도 거리가 멀다거나 혹은 수도권에서도 좀 외곽지역에 좀 분포를 한다거나 입지적으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또 자격 대상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대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그 임대라고 꼽히는 국민 임대 같은 경우에는 소득 4분위까지 대상이 되고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공급이 되잖아요. 즉 도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받는 맞벌이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격 대상 부분들이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서로 이제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심 내에 골고루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자격이 되더라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서민들의 집이다라는 인식도 하나의 큰 영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공공임대가 아니라 그냥 그 우리가 민간에서 추진하는 임대 그 아파트인데 분양하는 아파트인데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일지라도 거기에 이제 임대가 많이 들어갈수록 또 선호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민이 사는 서민들과 같이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피한다라는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설계라든가 제도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 같은 평형대의 자가라든가 임대가 공존되어 있습니다. 누가 자가에 살고 누가 임대에 사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피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은 그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개선도 이제 같이 병행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전월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보죠. 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이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평수, 이 원하는 곳에 적정한 양이 공급됐느냐, 그리고 과연 앞으로 이러한 집들이 임대주택이 좀 많이 공급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전월세 시장을 보는 관점이 두 분이 좀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방송 뭐 한 번 보지 마시고 한 두세 번 보셔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